오늘 여러분께 강의해드릴 사람은 바로 차이코프스키입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생겼죠. 우리가 아는 발레 음악이나 무슨 호두깎이 인형이나 뭐 이런 이미지는 잘 떠오르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이 함부로 이렇게 말을 걸 수 없는 사람처럼 생겼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소심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말도 잘 못 붙였고, 그리고 특히 여자에게는 정말 말 한마디 안 걸었어요, 이 사람. 굉장히 혼자서 이렇게 막 고민하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자, 산 시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죠. 베토벤이 57세까지 살았고, 슈베르트 너무 짧게 31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멘델스존 좀 많이 살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38에 갑자기 팍 죽었어요. 슈만 46세 정신병원에서 죽었죠. 브람스가 있습니다. 64세까지 살았네요. 자, 차이코프스키는 브람스와 거의 비슷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53세. 브람스보다는 늦게 태어났지만 브람스보다는 조금 빨리 죽었어요. 자, 러시아의 별. 러시아는 이제 나왔어요. 이유가 있어요. 러시아도 분명히 그 전까지는 음악이 있었을 텐데 왜 음악사에 이제서야 등장하는가? 바흐 시대부터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바흐, 모차르트 다 무슨 독일 아니면 오스트리아가 다 점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러시아는 이제 뭐 하고 이제 나왔냐는 겁니다. 다 외국에서 수입해다 갖다 썼어요. 작곡가는 물론이고 연주자는 물론이고 전부 다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썼어요. 우리도 이제 왕실인데 뭐 유럽처럼 이렇게 막 그 음악가를 데려다 놓고 연주를 한번 시켜보자. 뭐 우리나라에 괜찮은 사람, 야 무슨 우리나라 사람이야. 왜 어디서 불러와? 뭐 역시 음악은 독일 아니면 이태리지. 이런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렇게 가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좋은 음악가를 배출 못하고 있었어요. 전부 다 수입해서 썼으니까. 그러다 바로 이 사람이 나온 겁니다. 차이코프스키가 나온 겁니다. 이때부터 러시아가 뜨기 시작합니다. 법률학교를 들어갔어요. 쉽게 말해서 법대를 들어간 거죠. 아버지가 음악을 반대했거든요. 법률학교 들어가 있는 내내 음악을 공부했습니다. 계속 몰래 혼자서 음악을 공부했어요. 그러다 결국은 그것을 졸업하고 나서 제대로 된 음악을 만들기 시작했죠. 이 사람은 바로 서구의 음악을 완벽하게 활용했다는 얘기 들어요. 유럽의 음악이죠. 아직까지 모차르트, 베토벤 이런 식으로 작곡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제대로 이번엔 서양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욕도 많이 먹습니다. 넌 외제나 좋아해라. 소위 국민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러시아 5인조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거의 동시대에 야 우리 걸 갖고 해보자. 쟤네 뭐 모차르트 막 이런 거 재미없어. 러시아에서도 우리 러시아 민요 같은 거 얼마나 강력하느냐. 우리가 한번 이런 걸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한 5명 정도가 모였어요. 모여서 막 음악을 만들고 있는데 차이코프스키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온 겁니다. 쟤는 우리하고 좀 안 맞는데 야 우리처럼 국민음악을 만들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서구 음악을 잘 만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가 싸우기 시작해요. 그러나 나중에 이 차이코프스키라는 사람은 너무나 많은 장르를 잘 만들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 사람보다도 민족음악을 잘 만들어요. 자기네 민요를 갖고 막 엄청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아주 빨리 끝이 나요.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학구적인 테크닉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기교가 대단해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음악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러시아 5인조는 달랐어요. 러시아 5인조는 제대로 음악을 배웠던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사람들 직업은 의사, 군인,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차이코프스키가 분명히 이기죠. 자, 차이코프스키 주위에는 이 루빈슈타인 형제라는 사람이 따라다닙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은 둘 다 이렇게 교장 선생님들이에요. 한 사람이 안톤 루빈슈타인, 니콜라이 루빈슈타인. 안톤 루빈슈타인은 차이코프스키가 들어가서 음악을 배워서 정말 성공했던 그 페테르부르크 음악원의 교장이었고 그 동생 니콜라이 루빈슈타인은 다 또 다른 학교의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안톤에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니콜라이와 굉장히 관계를 유지하고 어떤 그랬던 사람입니다. 계속 음악 활동을 같이 했죠. 차이코프스키 대단한 작곡가죠. 현악사중주가 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현악사중주 1번이 있습니다.
지금 음악을 들어보시면 계속 4개의 악기가 서로 이렇게 좀 미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소리가 악기 4개가 내고 있는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다른 악기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소리가 아코디언 소리하고 좀 비슷하다. 그런 소리와 같다고 해서 사실 이 현악사중주의 제목이 아코디언으로 붙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유명한 것은 이 곡의 2번째 악장입니다. 바로 이 2번째 악장이 안단테 칸타빌레라고 하는 유명한 현악사중주입니다. 톨스토이가 이 곡의 초연을 듣고 바로 그 안단테 칸타빌레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때를 회상합니다. 내가 작곡가로서 그때만큼 행복했던 적이 없었다. 대문호 톨스토이가 내 곡을 듣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또 하나 유명한 곡이 나왔습니다. 바로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입니다. 정말로 좋아하세요. 저희 아버지도 이 곡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이 멜로디 막 따라 부르시고 막 그러시기도 하세요. 바로 이 멜로디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죠. 아까 현악사중주 1번이나 이 피아노 협주곡 1번은 굉장히 유명해져서 아주 좋은 곡이긴 하지만 바로 이 피아노 협주곡 1번 때문에 사람들이 피아노 협주곡 2번이나 3번은 몰라요. 다 그냥 이것만 듣는 거예요. 연주를 해도 계속 이것만 해요. 3개의 피아노 협주곡이 있습니다. 그 중에 피아노 협주곡, 지금 방금 들으신 피아노 협주곡 1번은 가장 유명한 협주곡이에요. 니콜라이 루빈슈타인, 아까 아시죠? 그 안톤 루빈슈타인과 니콜라이 루빈슈타인. 니콜라이 루빈슈타인은 굉장히 친하게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혹평을 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 곡, 이 사람은 혹평을 했어요. 이유는 어려워서 못 치겠다, 피아노. 또 하나는 무슨 발레곡 같아. 그 이미지가 강한 거예요, 이 차이콥스키는. 그래서 뭐 이거는 무슨 러시아 뭐 따라라라 뭐 이런 거 같지. 내가 알고 있는 무슨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이나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이나 이런 거랑은 너무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혹평을 했습니다. 한음도 고치지 않겠다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든 간에 나는 한음도 고치지 않고 출판하겠다. 그래서 진짜로 한음도 고치지 않고 출판을 했는지는 모르지요. 우리가 원래 악보를 못 봤으니까 좀 고치긴 했겠죠. 드디어 나왔습니다. 백조효수입니다. 정말 멋있는 발레죠. 발레를 못 본 사람들도 그냥 이 음악만 듣고 막 미시잖아요. 바로 여기가 정말 멋있죠. 정말 어렸을 때도 이거 들으면서 계속 저 때는 레코드판이었죠.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들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게 망가졌었는데 어쨌든 굉장히 멋있는 부분이죠. 이 백조의 호수. 정말 유명한 발레죠. 사실은 조카들을 위해서 구상했던 굉장히 작은 발레. 자기 조카 애들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 꼬마 애들 발레 옷 입혀보십시오. 얼마나 귀여운지. 걔네들이 막 이런 거 연습하는 거예요. 걔네들을 위해서 뭐 할 게 없나 하다가 그래 이런 거 한번 써보자. 그래서 나온 발레가 바로 이런 발레예요. 가장 유명한 발레가 됐죠. 참패했습니다. 정말 흥행이 참패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좋아하지만 사실은요, 이런 흥행, 참패, 뭐 혹평 이런 거 오늘 계속 나와요. 차이콥스키는 뭐 하나 내놓을 때마다 계속 실패를 했어요. 아주 혹평까지 따갑게 받았습니다. 저거 발레도 아니다. 뭐 하는 짓이냐? 펜을 꺾겠다라고 부러뜨렸어요. 나 다신 작곡 안 하겠다. 그래서 다음 발레를 쓰기까지는 12년 후에나 다른 발레를 쓰기 시작하고 진짜 펜을 꺾었지만 그 다음부터 다른 거를 많이 작곡을 했어요. 반성도 많이 했답니다. 그게 좀 문제가 좀 있었대요. 그 당시에는. 죽은 다음에나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유명한 발레로 알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그 러시아 발레단이 나중에 이 공연을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그 다음부터 계속 성공을 하는 거죠. 바로 그것 때문에 러시아의 발레가 최정상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옛날부터 러시아의 발레가 최정상에 있고 이 사람들이 차이콥스키의 발레를 했던 게 아니라 바로 이 차이콥스키의 발레 때문에 지금과 같은 볼쇼이 발레단이 있는 겁니다. 믿겨지십니까? 차이콥스키는 동성애자였어요. 교과서에 안 나오죠. 나올 수가 없죠.
이 얘기를 어떻게 애들한테 가르쳐주겠습니까? 이 사람의 죽음의 원인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비극적인 결혼을 했죠. 그 당시의 동성애자는 어떻게든지 사회에서 감추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밝혀졌다가는 정말 끝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 내가 그것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하고나 결혼해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 아무하고나 결혼할래 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동생에게. 그래서 결혼했어요. 한 달도 안 돼서 그 결혼은 끝이 납니다. 아주 비극적인 결혼을 했죠. 결혼했습니다. 누구하고? 아무하고나. 아무하고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생한테 편지를 썼어요. 나 아무하고나 결혼할래.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면 그런 사람이 여자하고 살기는 좀 힘들 거예요. 가뜩이나 좀 밝히는 여자였답니다. 그러니 견디겠습니까? 책에 써있는 일. 매번 잠자리에서 내가 그 전에 사귀었던 남자들 얘기를 하더랍니다. 어떤 남자가 버팁니까? 정상이라도 못 버티지. 한 달도 안 돼서 도망갔어요. 차이콥스키가 도망갔어요. 나 이런 생활 못하겠어. 도망갔다가 나중에는 어쨌든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뭐 이혼을 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다시 돌아와서 자살 시도를 합니다. 강에 그냥 들어가요. 강에 그냥 들어가서 이러고 앉아 있었어요. 이유가 있었죠. 추운 나라잖아요. 이렇게 되면 내가 편안하게 죽겠지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이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살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결국은 다시 돌아왔고 이 여자랑은 나중에 결국은 헤어져서 안 살았대요. 자, 이 폰네크 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차이콥스키를 굉장히 많이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대부호의 미망인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이 남편이 철도 회사를 갖고 철도가 엄청나요. 자기가 가진 철도가 엄청 여러 개인데 죽었어요. 그거 전부 다 부인께 됐어요. 정말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요. 이런 사람이 차이콥스키를 엄청나게 밀어주는 겁니다. 자녀도 10명이나 있어요. 정말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완전히 실권자라고 할 정도로 완벽한 파워를 갖추고 있었어요. 차이콥스키보다 9살이 많았습니다. 자, 경제적인 원조를 해주는데 말이죠. 사실은 클래식 음악 하는 사람들의 꿈이 엄청난 후원자 하나 잘 만나갖고 내가 그냥 딴 거에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나 음악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까지도. 헝그리 정신이 부족한 건지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차이콥스키는 역대 음악가들 중에서 가장 행복한 후원을 받았습니다. 당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작곡만 해. 돈을 줘요. 너 곡 하나 쓰면 내가 얼마 줄게? 째째하게 안 그래요. 1년치 선불로 줍니다. 너 이 돈 갖고 1년치 살아. 작곡만 해. 그리고 너 딴 일 하는지 내가 감시 안 할게. 그냥 그러는 겁니다. 엄청났죠. 매년 6,000루블. 이 6,000루블이라는 숫자는 이 사람이 1년 동안 살아가기에 충분했던 돈이랍니다. 차이코프스키와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톨스토이의 작품에서 단서를 찾기로 당시 1년치 하수비는 240루블. 차이코프스키가 1년에 받은 연금 6,000루블은 그 당시 일반 서민의 25년치 하숙비. 지금 우리나라도 약 8천만 원이란 어마어마한 액수. 수천 통의 편지가 왕래했습니다. 이 폰네크 부인이란 물론 지금 미망인이지만 수천 통의 손으로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편지를 굉장히 쓰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좀 귀찮아하는 사람은 아예 평생 동안 편지 한 통도 안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수천 통의 편지를 오갔으면서도 이 여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어요. 서로 만난 적도 없어요. 처음부터 약속을 해놓고 만났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경제적 원조를 해주고 우리는 편지로 음악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얼굴을 보면 서로 남과 여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만나지 맙시다. 이 여자분은 굉장히 정중하게 이렇게 제안을 했고 차이콥스키는 신났죠. 어차피 난 여자한테 관심도 없는데 안 만나면 좋지. 라고 하고 계속 딱 한 번 마주친 적이 있답니다.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나니까 본격적으로 후원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본격적으로 후원해주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매년 선물로 주는 거예요, 돈을. 바로 이 시기에 교향곡 4번이 나옵니다. 정말 기가 막힌 곡입니다. 차이콥스키 교향곡은 6개가 있지만 우리는 항상 4, 5, 6번만 얘기해요. 1, 2, 3번은 그렇게 유명하지가 않습니다. 이 4번부터 이 차이콥스키의 진짜 음악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운명의 금과 나트 소리입니다. 튜바가 가세하죠. 점점 커집니다. 현악기들은 정말 영화음악처럼 진행을 하기 시작해요. 사람 막 녹입니다. 여기서 멜로디 한번 쭉 가요. 그러다가 여기서 안 끝이고 한 번 더 올라가요. 일반 사람 같으면 여기서 멈추겠지만 또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고 있으면서 계속 미치죠. 또 올라가요. 계속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연주하는 사람까지 미칩니다. 이거. 정말 멋있어요. 언제까지 올라갈까요? 운명의 금관 소리가 다시 나오죠. 이것이 교향곡 4번의 1악장입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1악장이 끝나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오보 멜로디가 나옵니다. 저는 누가 오보한다 그러면 꼭 가서 이거 불어달라 그래요. 때리려고 그래요. 어려운 거 시킨다고. 들어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이 악장이 끝나면 현악기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화를 내려놓습니다. 전부 다 손으로 튕겨요. 엄청나게 빠르게. 커지면 사람들이 이렇게 앞으로 오거든요. 이 곡을 나중에 연주하는 거 보시면 오케스트라 전체가 이러고 있어요. 그게 끝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4악장 시작됩니다. 연주하는 사람들 손가락이 안 보여요. 저도 이 곡을 연주할 때는 진짜 기분 좋았어요. 야, 이게 정말 연주야. 보는 사람까지 입을 떡 벌리고 쳐다봅니다. 연주자들이 관객들 신경 안 쓰는 것이 같죠? 저 끝에 있는 사람 표정까지 다 보여요. 연주를 하면서. 우린 그걸 느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십시오. 1악장의 운명의 테마가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차이콥스키가 잘하는 일이에요. 곡이 꼭 끝날만 하면 맨 처음에 나왔던 음악이 다시 나옵니다. 마지막 어떻게 끝나나 한번 보시죠.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저희 막 이러고 있어요, 지금. 팀파니 하는 사람도 막 두드리고 있고. 박수 한번 보내십시오. 바이올린 협주곡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몇 개 멜로디 뽑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옵니다. 정말 멋있죠? 제가 이러니 준비를 하면서 울죠. 이렇게 좋은 멜로디를 계속 듣고 있으니까. 정말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혹평 받았습니다. 끊이질 않아요. 이 혹평은 정말 끊이질 않아요. 이유는 똑같아요. 니컨 연주하기 어려워. 발레곡 같아. 다 그거예요, 이유가. 지금도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 곡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취향이 다른 거겠죠. 현악기가 정말로 분위기를 였습니다. 바이올린이 등장합니다. 오케스트라 반주에 바이올린이 등장을 하면 당연히 이게 바이올린 협주곡일 텐데 너무 구슬픈 솔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말 오래 나와요. 자, 이 멜로디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신이 나이가 들었을 때 이런 곡을 들으면 자기의 인생이 다 생각이 나요. 현악기로만 있는 오케스트라가 반주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올린 혼자서 연주를 하고 있어요. 정말 아름답죠. 유명하지 않은 곡이에요. 심지어
전공하는 저희들조차 많이 들어본 적이 없는 곡이에요. 그런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첼로가 나와요. 또다시 바이올린. 갑자기 둘이 됐어요. 반주에서 멜로디를 하고 있는 사람이 두 명이 됐습니다. 바이올린과 첼로가 같이 만나서 하고 있어요. 들어보시죠. 피아노. 바로 이 곡이 우리가 그 유명한 피아노 협주곡 1번에 가려져서 안 알려진 피아노 협주곡 2번입니다. 전주에 바이올린 그 긴 솔로와 첼로와의 듀오가 나옵니다. 그리고 피아노가 등장해요. 우리가 이런 음악을 모르고 어떻게 밥을 먹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피아노 협주곡을 유명한 1번만 듣지 마시고 바로 이 곡을 들어보십시오. 1812년 서곡입니다. 1812년을 기리기 위해서 작곡한 곡입니다. 1812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이 전쟁 다 이겨놓고 와서 러시아에 와서 깨진 거예요. 하필이면 그런 뭐 식량 같은 것도 잘 안 갖고 가고 거기가 그렇게 추운 나라인지 몰랐던 거죠. 자, 마지막에 막 벨포 소리가 나죠. 프랑스 국가가 등장합니다. 왜? 프랑스에 쳐들어오잖아요. 계속 이런. 나중에 들으시면 여러분 그것을 물리치는 러시아 국가도 나중에 나오기 시작해요. 여기 한번 들어보세요. 클라이막스 들어가기 전에 현악기가 내려가고 있어요. 짜라짜라짜라짜라짜라짜라짜라짜라 막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아예 높은 악기들이 이제 안 해요. 낮은 악기들만 남았어요. 저거 어디까지 내려가나 한번 보십시오. 항상 제가 차이콥스키를 보면 좀 오버한다는 생각을 해요.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안 끝나요. 더블 베이스들만 남은 거예요. 러시아 국가입니다. 프랑스 니네들이 아무리 쳐들어와도 우리는 정말 이길 수 있어. 자, 종소리가 나옵니다. 이 곡을 보고 있으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대포 소리도 나옵니다. 이 대포 소리는 실제로 대포를 쏴요. 그래서 1812년 서곡을 연주하는 거 보시면 대포를 쏘지 않으면 불꽃놀이를 합니다. 그 소리가 효과음에 나게 돼 있어요. 나중에 프랑스 국가와 섞이죠. 마찬가지. 너무 멋있게 끝납니다. (1812년은) 말이죠. 이렇게 멋있는 곡이에요. 프랑스에서는 연주 안 합니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 발레가 또 나왔습니다. 자, 잠자는 숲속의 공주. 우리는 공주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떤 책에 보면은 잠자는 숲속의 미녀라고 나오죠. 애들 보는 동화의 미녀가 뭐예요 도대체. 그래서 저희는 그 공주라고 부르자고요. 잠자는 숲속의 공주는 바로 이런 여러 동화의 캐릭터들이 한꺼번에 등장합니다. 수많은 엑스트라들이 나오는 거죠. 장화시는 고양이, 빨간 모자와 늑대가 빨간 모자를 이렇게 데리고 막 춤을 춥니다. 그리고 잠자는 숲속의 공주하고 구분이 안 가는 신데렐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캐릭터들이 나오니까 나중에 한번 꼭 보십시오. 톰 매크 부인이 돈을 못 주겠다고 통보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지요. 6,000루블이었잖아요. 갑자기 돈을 주는 게 늦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 받는 사람들의 입장은 다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그때 전화가 없었으니까 또 편지를 하는 거죠. 편지를 쓰기 시작했는데 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나중에 편지가 왔는데 돈 더 이상 못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유를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오늘날 역사학자들도 연구를 많이 하는데 그 이야기들이 다 달라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럴 때 호두깎이 연말에 단골 메뉴죠. 실패했어요 또. 어쨌든 뭐 캐스팅이 안 좋았답니다. 그때 마지막 교향곡이 나왔습니다.
현악기로 쏟아져 내려오는 햇살을 표현해.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는 마지막 곡이니까 비창이라는 제목을 붙였죠. 정말 아름다운 이 악상입니다. 선율을 이렇게 산을 막 그려요. 자, 정말 화려하게 끝을 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 끝나려고 하는데 문제는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박수 실수를 많이 하는 곡이 바로 이 차이콥스키의 비창입니다. 막 난리가 나잖아요. 심판이까지 넘어갑니다, 마지막에. 진짜 끝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브라보 하는데 이게 비창이에요. 반드시 교향곡 6번 보러 가시면 손을 묶고 계세요. 이상하게도 말이죠. 그 곡이 끝이 아니라고 아는데도 이렇게 돼요, 사람이. 남들이 치면서 따라 친다고요. 정말 그래요. 물론 뭐 박수 치는 게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뭐 그건 아니지만 마지막엔 소리가 하나 남아있죠. 옛날에 러시아 할머니 지휘자가 이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곡을 설명하면서 지금 마지막에 베이스, 더블 베이스가 피치카토로 뻥, 뻥 이러면서 끝나거든. 러시아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모래를 던진다고 합니다. 그걸 표현한 거예요. 콜레라로 죽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 콜레라로 죽었다고 합니다. 당시 콜레라가 굉장히 유행했었대요.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아무도 모릅니다. 콜레라로 죽지 않았어요. 차이콥스키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를 좋아한다는 사실이 자기가 졸업했던 법대, 법률학교에서 알게 됐어요. 법률학교가 어떤 곳입니까? 정의에 살고 정의에 죽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무리한 우리 학교가 어떤 학교인데 우리 학교의 명예를 더럽히다니 비밀회의가 열렸어요. 그 회의 때문에 자살했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차이콥스키는 비소를 넣고 물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그 얘기가 지금 가장 사실적으로 남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많은 곡들을 남겼죠. 오케스트라, 발레, 여러분 오늘 감상하셨던 1812년서곡, 정말 주옥 같은 곡들이 많아요. 또 거대한 곡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한 마지막 말은 이거였습니다. 만약 내 생애에 있어서 진정으로 감동이 깃든 나라는 인간이 내면에서 우러나온 무언가를 악보로 옮겼다면 그것은 악기 4개로 연주하는 현악사중주였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들 다른 곡들로 많이 알려져 있고 발레곡, 오케스트라곡 알려져 있지만 이 사람이 정말 좋아했던 곡은 내면의 음악이 현악사중주 아니었을까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